사람들은 절 보고 늘 부러워해요. 제법 잘 나가는 뷰티 브랜드 대표, 아름다운 외모, 똑똑한 아들. 겉으로 보기에 저는 또래 여자들이 선망하는 건 다 갖고 있거든요. 아, 남편 하나는 빼고 말이죠. 맞아요. 전 이혼녀예요. 한때는 재벌가 며느리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달고 살았지만 이젠 그 집안과도 그 남자와도 완전히 남이 됐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에 기막힌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거 아세요?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여자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 부모가 싸우는 걸 보고 자랐다는 거. 참 웃기죠? 불행은 되물림 되기라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고 배운 게 자기 부모뿐이라 그대로 답습하는 건지. 어쨌든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기억하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은 늘 싸우기만 하셨고요. 아빠가 사업 실패 후 집에 틀어박혀 술만 마시게 되면서부턴 언제 이혼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가 됐죠. 어린아이에게 부모의 이혼은 하늘이 두 쪽 나는 것만큼이나 큰일이죠. 당시 10살이던 저는 매일같이 믿지도 않는 하느님에게 빌고 또 빌었어요. 제발 엄마 아빠 사이가 좋아지게 해달라고, 이혼만큼은 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무신론자여서일까요? 아니면 하느님이 너무 바빴던 걸까요? 결국 이듬해 겨울, 엄마는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집을 나갔어요. 벌써 30년도 더 전의 일이지만 아직도 그날이 기억에 생생해요. 아빠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엄마는 장롱 안에 감춰둔 커다란 가방을 꺼냈고요. 제 쪽은 돌아보지도 않고 현관 밖으로 달려나갔죠. 놀란 저는 그런 엄마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어요. 엄마 어디가? 이건 놔, 김희진. 싫어, 엄마 어디 가는데? 갈 거면 나도 데려가, 응? 어느새 제 두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저는 흐르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다시 엄마에게 말했죠. 엄마, 내가 착하게 굴게.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엄마 말도 잘 듣고 밥이랑 청소도 다 내가 할게. 그러니까 가지 마, 엄마. 미안해, 희진아. 엄마, 더는 아빠 같은 남자랑 못 살겠어. 엄마도 이제 엄마의 삶을 살고 싶어. 그럼 난 어떻게 하고? 엄마는 제 말을 듣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러다 두 눈을 질끈 감고는 한숨을 내쉬었죠. 저는 간절한 눈빛으로 엄마를 올려다봤어요. 하지만 엄마는 결국 제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내더군요. 희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엄마도 엄마이기 전에 여자야. 나도 행복하고 싶어. 근데 그 행복엔 넌 짐덩이일 뿐이야. 그 말을 끝으로 엄마는 차갑게 몸을 돌렸어요. 저는 짐덩이라는 말에 충격받아 그런 엄마를 잡지도 못했죠. 그렇게 엄마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날 이후 전 깨달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이라는 걸요. 나를 낳고 키워준 엄마마저 절 버리고 떠났는데 그 누군들 믿을 수 있었겠어요? 엄마가 떠난 뒤 저는 아빠와 단둘이 살게 됐어요. 엄마가 없는 집은 휑하고 적막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죠. 아빠는 원래도 술을 자주 마셨는데 엄마가 떠난 뒤로는 매일같이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그리고 조금만 자기 기분에 거슬리는 게 있어도 불같이 화를 냈죠. 다 너 때문이야! 네 애미가 집을 나가버린 것도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다 너 때문이라고! 아빠, 이러지 마. 나 아빠 하나뿐인 딸이잖아. 딸이 뭐? 핏줄이 다 무슨 소용이야. 어차피 너도 언젠간 다른 놈이랑 눈 맞아서 이 집 떠날 텐데. 아니야, 안 그래. 진짜야. 닥쳐! 딴 새끼랑 붙어 먹을 거면 그냥 지금 나가버려! 너 같은 건 먹이고 재울 가치도 없으니까 썩 꺼지라고! 아빠는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과 고함을 내질렀고요. 손에 잡히는 대로 온갖 물건을 던지거나 가끔은 저한테까지 손찌검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빠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끔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제 얼굴에 난 멍이나 상처를 보고 무슨 일 있냐며 묻기도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억지로 웃으며 넘어졌다고 들러댔어요. 아빠가 때린 거라고 말하면 결국 아빠랑 떨어져야 하잖아요. 고아원 같은 곳에 가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죠. 그것만큼은 싫었어요. 천의 고아만큼은 되고 싶지 않았어요. 또 아무리 나쁜 아빠라도 절 혼자 두고 떠난 엄마보다는 나았네요. 그렇게 저는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자랐어요.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았고 기대받지도 않았죠. 그러면서 한 가지 결심한 게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절대 엄마처럼 아빠처럼 살지 않겠다는 거였죠. 그래서 고등학생 때부터 햄버거 가게, 신문 배달 같은 여러 알바를 전전하며 돈을 모았어요. 어차피 공부엔 재주도 없었고 돈만 있으면 저를 올가매는 지긋지긋한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대학도 포기했어요. 그 시절에 제게 대학이란 사치였으니까요.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아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나왔어요. 그쯤에 아빠의 알코올 의존증과 폭력은 이미 한계 수위에 도달해 있었거든요. 처음으로 구한 집은 집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만큼 작은 반지하 새방이었지만 저에겐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안락한 장소였어요. 술에 취해 들어와 소리를 지르는 아빠도 없고 깨진 술병도 날아오는 손찌검도 없는 곳. 단칸방에 작은 창문 하나가 전부인 집이었지만 이사 첫날 저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삶이 쉬워진 건 아니었어요. 고등학생 때부터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지만 막상 혼자 벌어 생활하려니 현실은 훨씬 가혹하더군요. 편의점 야간 알바부터 카페, 마트 캐셔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밥값을 아끼려고 컵라면으로 하루를 때운 적도 많았고요. 때때로 너무 외로워서 혹은 너무 힘들어서 새벽에 혼자 울기도 했어요. 그래도 집을 나온 걸 후회하진 않았어요. 아빠와 함께 살았던 하루하루가 너무 지옥 같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겨울, 스키장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알바하면서 알게 된 친구가 성수기라 일손이 너무 부족하다면서 절 부른 거였는데요. 살면서 스키장에 가본 적도 없었지만 시급이 높아서 바로 좋다고 했어요. 카운터에서 손님을 상대하는 일이나 청소 같은 단순 노동은 자신 있었으니까요. 그땐 꿈에도 몰랐어요.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꿀 한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은 말이죠. 그 남자는 스키장에 놀러온 손님이었어요. 스키를 어지간히도 좋아하는지 친구들과 아예 리조트에 방을 잡고 몇 날 며칠 스키만 탔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저와도 안면을 익히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넉살 좋은 손님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워낙 스키장에 자주 오다 보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과도 얼굴을 익혔고 가끔 장난스럽게 말을 걸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남자의 시선이 유독 저에게만 오래 머무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착각이겠거니 했는데 쉬는 시간에 일부러 카운터로 와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거나 춥지 않냐? 며 걱정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묘한 감정이 피어오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스키장에 눈이 많이 내려 길이 유독 미끄럽던 날이었어요. 저는 무거운 박스를 옮기다 그만 발이 미끄러져 눈밭에 엉덩방아를 찧었죠.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아요? 고개를 들자 그 남자가 눈앞에 서 있었어요. 걱정 가득한 얼굴로 절 보며 손을 내밀더군요. 저는 얼떨결에 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감사합니다. 제가 얼른 손을 떼어내며 인사하자 남자가 대꾸도 없이 또 저를 빤히 바라봤어요. 그러다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더군요. 혹시 잃어버린 언니라든가 친척이라든가 있어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아니, 내가 아는 누구를 참 많이 닮아서. 그게 누군데요? 내 동생이요. 남자의 말에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왔어요. 닮았다고 해서 그쪽 동생분이 제 잃어버린 언니거나 친척일 리 없잖아요. 저흰 서로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그렇죠. 뭐 그냥 아무 말이나 짓거려 본 거예요. 그쪽 얼굴만 보면 가슴이 진정이 안 돼서. 제가 아무리 연애 경험이 없다고 해도 남자가 절 꼬시고 있다는 걸 모를 정도로 바보는 아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후 그 사람은 더 적극적으로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퇴근할 때쯤 일부러 스키장 알바 숙소 앞에 저를 기다리곤 했고요. 같이 밥이나 함께 하자며 끈질기게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운 마음에 거절도 했는데요. 늘 외롭게 살다 처음으로 받아보는 따뜻한 관심과 호의를 차마 끝까지 밀어낼 순 없었어요. 결국 스키장 알바가 끝날 무렵 저는 그 사람과 연인 사이가 됐고요.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게 됐죠. 연애 경험이 없는 저와 달리 남자친구는 누가 봐도 여자를 많이 만나본 것 같았어요.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이나 카페도 많이 알았고요. 여자를 대하는 매너도 아주 훌륭했거든요. 둘 다 숙맥이라 어리버리를 까는 것보단 낫지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질투심이 생기는 것도 어쩔 순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은근슬쩍 남자친구에게 물어봤죠. 오빠는 연애 많이 해봤어? 남자친구는 제 말에 피식 웃으며 의외의 대답을 내놨어요. 글쎄, 그렇게 많이는 안 해본 것 같은데 끼케야 2-3번? 뭐? 거짓말. 오빠 나이가 몇인데 훨씬 더 많이 해봤지, 그치? 아니야, 나 진짜 여자 많이 안 만나봤어. 누군가한테 반해서 사귀자고 고백한 것도 네가 처음은 아니지만 2번째라고. 얄미울 만큼 솔직한 남자친구에게 저는 찌릿 눈을 흘겼어요. 그래? 또 누구한테 고백했었는데? 전에 사귀었다고 말한 대학 동기? 아니야, 그 사람은 사귄 적 없어. 결국 안 이루어졌거든. 왜? 짝사랑이었어? 오빠 싫대? 그건 아닌데. 어차피 다 지나간 일인데 뭐가 그렇게 궁금해. 됐으니까 커피나 마시자. 질투나니까 그렇지. 나 싫다고 밀어낼 땐 언제고 이쯤 질투도 해주는 거야? 기분 좋은데? 남자친구는 가볍게 웃었지만 그 웃음 너머에는 어딘가 씁쓸한 기색이 묻어 있었어요. 어쨌든 그 뒤로 더는 남자친구의 과거사를 캐묻지 않았네요. 어쨌든 남자친구가 지금 사랑하는 건 저였으니까요. 실제로 남자친구는 제게 참 잘했어요. 어른스럽고 다정했고요. 늘 알바에 치여 사는 저를 위해 이런저런 배려도 많이 해줬죠.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깊어졌고 어느 순간부터 저는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꿈꾸게 됐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친구에게 그걸 티내거나 하진 못했어요. 저는 고아나 다름없는 처지에 학력도 기술도 없어 알바나 전전하는 한심한 여자였으니까요. 반면 남자친구는 누가 봐도 정상적인 가정에서 잘 교육받고 자란 티가 났죠.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 회사원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웬걸 연애한 지 2년쯤 지났을 무렵 남자친구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어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다 말고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갑자기 작은 상자를 내밀더군요. 희진아, 나랑 결혼해 줄래? 물론 그 상자 안엔 반짝이는 반지가 들어있었어요. 놀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토록 꿈꾸던 순간인데 막상 현실로 닥치자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너무 빠른 게 아닐까 싶기도 했고 제 형편을 생각하면 나중에 남자친구가 결혼을 후회하지 않을까 두렵기도 했어요. 그런 제 망설임을 읽었는지 남자친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희진아,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그냥 나랑 평생 함께하고 싶은가, 가족이 되고 싶은가 그것만 생각해주라. 난 네가 필요해. 네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남자친구의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결국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자친구가 내민 반지를 받아들였고요.
그렇게 그와 결혼을 준비하게 됐죠. 앞으로 남자친구의 청혼보다 더 놀랄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웬걸, 결혼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남자친구의 배경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글쎄 남자친구가 다니는 회사가 아버지 회사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이름을 들으면 누구나 다 알만한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재벌가 자제였던 거죠.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도 그럴 게 남자친구는 연애 내내 단 한 번도 티를 내지 않았거든요.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었고 명품을 걸친 적도 없었어요. 오히려 늘 편안한 후드티에 운동화를 신은 모습이었죠. 사실대로 얘기하면 네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굳이 얘기 안 했어. 미안. 많이 놀랐지? 그걸 말이라고 해? 난 아직도 안 믿겨져. 대체 오빠가 왜 날... 자존심 때문에 차마 뒷말을 잇진 못했지만 가뜩이나 낮은 제 자존감은 땅에 처박혔어요. 재벌가 아들이 어째서 나 같은 여자에게 청혼을 한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죠. 당연히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반대할 거란 생각도 들었고요. 그도 그럴 게 재벌가가 아무나 며느리로 들일 리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남자친구와 헤어질 수도 없으니 어찌저찌 남자친구네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는데요. 저를 반대해 나와보지도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웬걸? 의외로 첫 만남은 나쁘지 않았어요. 희진 씨라고 했죠?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영민이가 푹 빠진 아가씨가 대체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는데 참 단아하고 예쁘네요. 예비 시어머니는 품위 있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반겨주셨고요. 예비 시아버지 역시 부담스럽지 않게 대화를 이끌어 주셨어요. 예비 시누이는 급한 일이 생겨 불참했지만 절 위한 선물로 꽃다발을 배달시켜놨더군요.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기왕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거 올해 안에 했으면 좋겠구나. 우리 영민이가 적은 나이도 아니니 말이다. 아버지, 그건 너무 빠르잖아요. 빠르긴 뭐가 빨라? 아직 10달이나 남았는데. 희진이 너도 괜찮지?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다른 거 아무것도 준비할 거 없다. 그냥 몸만 오면 돼. 시아버지의 적극적인 추진 아래 빠르게 결혼 준비가 시작됐어요. 예비 시부모님이나 남자친구나 제 형편을 다 알아서 그런가 예물 예단이니 혼수니 뭐니 하는 건 생략하자 하더군요. 남자친구 명의로 된 아파트도 이미 준비돼 있으니 그냥 몸만 들어와서 살면 된다고요. 염치 없지만 참 기뻤어요. 부모복 없는 년이 그래도 남편이랑 시부모복은 있구나 싶었죠. 결혼식을 준비하는 하루하루가 행복하기만 했는데요. 그러던 중 문제가 발생했어요. 바로 저희 아빠였죠. 아빠는 제가 재벌가에 시집 간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태도를 바꿨어요. 평소엔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5천만 보내거라. 그동안 너 키워준 값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말이라고 해? 아빠가 대체 언제 날 키워줬는데. 늘 술 먹고 때리고 욕하기나 했지. 이 배은망덕한 것이. 그건 부모로서 너 좀 더 잘 되라고 훈육한 거지. 성인 되자마자 네 애비 버리고 집 나갔으면 지금이라도 효도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네 남편 땡땡회사 후계자라며. 그럼 5천이 뭐야? 1억도 껌값이지. 헛소리 그만하고 다신 이런 일로 연락하지 마. 자꾸 이런 결혼식 때도 아빠 안 부를 거야.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아빠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글쎄 저 모르게 아예 남자친구 회사 앞으로 찾아가 남자친구를 만난 거예요. 당황한 남자친구는 일단 적게나마 돈을 쥐어준 뒤 아빠를 돌려보냈고 며칠 뒤 제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럽더군요. 무엇보다 최악이었던 건 아빠의 행동이 예비 시부모님의 귀에도 들어갔다는 거였죠. 난 말 안 했는데 아무래도 아버님이 회사 앞까지 찾아오셨다 보니까 보는 눈이 좀 있었던 모양이야. 엊그제 아버지가 먼저 얘기를 꺼내시더라고. 예비 사돈이 회사 앞까지 찾아온 게 사실이냐면서. 두 손이 덜덜 떨렸어요. 어느새 두 눈에선 눈물이 폭포처럼 흘러내렸죠. 미안해 오빠. 내가 아빠한테 돈 절대 못 준다고 했는데
설마 오빠 회사까지 찾아갈 줄은 몰랐어. 정말 미안해. 아버님이랑 어머님한테도 내가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릴 테니까 이 결혼 엎어도 돼. 미안해 정말. 진정해 희진아. 무슨 이런 일로 결혼을 엎어. 그치만 우리 아빠 때문에 나한테 질렸을 거 아니야. 질리긴. 네 아버지는 아버지고 넌 넌데. 난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다행히 남자친구는 사랑으로 저를 품어줬어요. 안심되는 한편으로 예비 시부모님은 앞으로 날 반대하시겠구나 걱정이 됐죠. 하지만 놀랍게도 두 분 다 오히려 저를 다독였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눈물까지 글썽였죠. 희진아, 얘기 다 들었다. 바깥사돈이랑 거의 얼굴도 안 보고 산다더니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지?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괜히 저희 아빠 때문에. 됐다. 네가 사과할 게 뭐가 있어. 이가 바깥사돈이랑 잘 얘기할 테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렴. 부자들에게 돈 5천쯤은 아무것도 아닌 걸까요? 아니면 문제를 가장 신속하고 조용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그뿐이라 생각한 걸까요? 예비 시부모님은 저희 아빠가 요구하는 돈을 결국 보내줬어요. 그동안 딸 잘 키워주신 거 감사하다고 말이죠. 마치 돈으로 팔려가는 기분이 들어 참담했지만 한편으론 그동안 제가 받아보지 못한 온기를 느끼는 것 같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더군요.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부모님께 진심 어린 보호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곧 시부모님이 될 사람들이 제 친부보다도 더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마치 처음으로 가족이란 걸 가져보는 기분이었어요. 분에 넘치는 행운을 거머쥔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결혼하면 남자친구와 예비 시부모님에게 정말 잘해야겠다 결심했네요. 그렇게 그 해가 다가기 전에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처음엔 재벌가 며느리라는 사실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적응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명절이든 가족 모임이든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요. 시부모님이 필요하신 게 있다 하면 누구보다 먼저 챙겼죠. 그런 제 노력 덕분일까요? 남편은 연애 때와 다름없이 여전히 다정했고 시부모님 역시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죠. 하지만 결혼한 지 1년 남짓이 되어갈 쯤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바로 언젠가부터 남편이 저와 잠자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사실 연애할 때도 스킨십이 잦은 편은 아니었는데요. 그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남편이 나름 남자 경험이 부족한 저를 배려해주는 거라고 생각했고 저 또한 원래 그런 걸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결혼을 하고 나니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바로 아이 문제 때문이었죠. 늘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저는 아기도 빨리 갖고 싶었거든요. 시부모님 역시 그걸 원하셨고요. 하지만 임을 봐야 뽕을 따는데 남편이 도무지 협조하질 않았어요. 언젠가부터 남편은 저와의 신체 접촉 자체를 피하려 했어요. 같이 잠을 자도 등을 돌리고 누웠고 제가 먼저 다가가면 어색하게 웃으며 피하곤 했죠. 처음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워낙 바쁜 사람이기도 했고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도 알았거든요. 하지만 가면 갈수록 뭔가 따로 이유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대놓고 남편에게 물어봤죠. 여보, 혹시 나한테 불만 있어?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요즘 여보 나랑 닿는 걸 너무 피하잖아. 밤에도 그냥 자기만 하고. 난 또 뭐라고. 그냥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해서 그래. 우리 회사가 좀 커. 내가 아버지처럼 잘 이끌 수 있을까 요즘 걱정이 많네. 역시나 남편은 이번에도 일 핑계를 댔어요. 수상했지만 그래도 믿는 수밖에 없었죠. 남편이 그쯤 회사 주요 직책으로 승진하고 후계자로서 공공연하게 노출되기 시작한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 남편이 회사 일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땐 진지하게 2세 문제도 고민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좀처럼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요. 그 사이 시부모님도 점점 압박을 가해왔어요. 아가, 너흰 언제쯤 좋은 소식 들려주려니? 글쎄요, 요즘 영민 씨가 너무 바빠서.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잖니. 영민이가 그런 쪽으로 담백한 애니까 네가 먼저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 버렴. 시어머니의 조언대로 나름 이런저런 노력도 해봤는데요. 부부관계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부모님, 그중에서도 특히 시어머니가 제게 실망하는 게 느껴졌죠. 내가 여러모로 부족한 널 받아줬던 건 네가 젊고 건강해서야. 다른 건 몰라도 떡두꺼비 같은 손주 하나는 금세 안겨주겠구나 싶어서. 죄송해요, 어머님. 그 일랑 좀 더 노력할게요. 그래. 바깥사돈한테 들어간 돈이며 네가 집에서 편하게 놀고 먹는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생각해야지.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못마땅한 심기를 드러낸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이대로 시어머니의 사랑을 잃을까봐 너무 겁이 났죠. 그래서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돌직구를 날렸어요. 여보, 우리 이제 그만 아이 갖는 거 생각해봐야 하지 않아? 뭐? 벌써? 벌써라니. 우리 결혼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잖아. 어머님 아버님도 얼마나 날 좋아하시는데. 그냥 무시해. 어차피 자식이야 우리 둘이 준비가 됐을 때 낳는 거지. 두 분이 무슨 상관이야? 난 며느리인데 어떻게 무시가 되겠어. 오늘만 해도 어머님이. 그러자 남편이 제 뒷말을 듣지도 않고 길게 한숨을 쉬었어요. 희진아, 이런 얘기 나중에 하면 안 될까? 나 너무 피곤해. 그런 남편의 태도에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화가 폭발해 남편을 향해 따지듯 물었죠. 나중에 대체 언제? 당신 이 얘기 나오면 늘 피하기만 하잖아. 대체 왜 자꾸 미루는 건데? 당신 나랑 스킨십 하기 싫어? 내가 여자로 안 느껴져? 그런 거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대체 뭐야? 아님 나랑 아이는 갖기 싫은 거야? 그래? 제 최근에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이윽고 너무나 충격적인 대답을 내놨어요. 미안해. 솔직히 말하면 난 원래 그런 게 싫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 그게 무슨 뜻이야? 나 그런 감정이 잘 안 생겨. 그냥 어릴 때부터 그랬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 무성욕자라고 해야 하나? 무슨 전문 용어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튼 난 성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게 너무 더럽게 느껴져.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런 게 아니야, 여보. 나 당신 당연히 사랑하지. 다만 그런 성적인 욕구가 원래부터 없는 인간일 뿐이야.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저를 사랑하는데 저와의 잠자리는 원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뒤늦게 인터넷으로 검색도 해봤는데요. 실제로 극소수지만 남편 같은 사람이 있긴 하더라고요.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처럼 일종의 성소수자 같은 개념이더군요.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이 도무지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내 남편이 무성욕자라니. 그럴 리가 없어. 연애 때도 잠자리는 가졌는걸? 그냥 결혼하면서 좀 식어서 연애 때 같은 설렘이 없어서 그런 걸 거야. 내가 노력하면 분명 모든 게 잘 풀릴 거야. 어쩌면 현실 도피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때 저는 나름 절박했어요. 남편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제가 노력하면 분명 모든 게 잘 풀릴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어떻게든 남편을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무리하게 다그치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다정하게 대하려 노력했죠. 하지만 그런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점점 더 멀어지기만 했어요. 무성욕자라는 걸 밝혀서 그런가 아예 당당하게 제 몸엔 손도 대지 않더군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는데요. 그러던 중 시아버지가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처리를 빨리 한 덕분에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나름 충격이 크셨던 걸까요?
벼란간 저희 부부에게 합가를 제안하시더군요. 더 늙기 전에 너희하고 한 집에서 복작복작 사람 냄새나게 지내고 싶다. 손주는 얼굴도 빨리 보고 싶고. 부탁하마. 시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거절하긴 힘들었어요. 결국 저희 부부는 신혼집을 정리하고 본가로 들어가 살게 됐네요. 시집살이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제가 따로 살아서 편하게만 지냈다며 이것저것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셨고,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애는 언제 가질 거냐는 압박을 받아야 했어요. 물론 남편도 거기서 자유로울 순 없었죠. 영민아, 애비가 이번엔 아무 문제 없었지만 언제 갈지 모른다. 그 전에 꼭 손주놈 하나 남겨줘야지. 그래 영민아, 네 아버지 말씀이 맞아. 일도 좋지만 새아가랑 둘이 좀 더 노력해보렴, 응? 시부모님이 빨리 애를 가지라고 할 때마다 남편은 못마땅한 눈치를 숨기지 않았어요. 저는 혹시라도 남편이 시부모님에게도 자신이 무성욕자라는 등 그런 말을 할까 겁이 났어요. 그럼 집안의 분란을 피할 수 없을 테고 단단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도 무너져 내릴 게 뻔했으니까요. 원가족에 대해선 상처투성이 기억밖에 없는 만큼 지금의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집살이를 시작한 뒤로도 끊임없이 남편과 잠자리를 가지려고 노력했죠. 살을 빼고 예쁜 속옷도 입어보고 인터넷으로 도움이 된다는 이런저런 도구도 사보고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요. 남편은 여전히 저를 외면할 뿐이었어요. 아니, 오히려 그런 제게 질린다는 듯 대놓고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죠. 이전까지는 최소한 절 피하려 하진 않았는데 이젠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답답한 마음에 앞서 결혼한 시누이에게 상담도 해봤어요. 남편이 하나뿐인 여동생이라 그런가 유독 시누이를 많이 아꼈거든요. 저도 시누이가 싫지 않았어요. 구김살 없이 밝고 외향적인 성격도 좋았고요. 연애 시절 남편이 했던 말처럼 저와 생김새도 많이 닮아 왠지 모르게 정이 갔거든요. 시누이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오빠가 아직은 아이를 가질 준비가 안 된 거 아닐까요? 옆에서 쫀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차분하게 기다려줘봐요. 시누이는 남편이 무성욕자라고 고백한 걸 모르니 속 편하게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결국 고민하다 시누이에게만 진실을 털어놨어요. 그게 싫은요, 아가씨. 오빠가... 제 얘기를 들은 시누이는 놀란 것도 잠시, 이내 눈물까지 흘리며 파한대소하더군요. 오빠가 진짜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무성욕자라고? 언닌 그 말을 믿어요? 저는 그 반응에 기분이 좀 상했어요. 그럼 그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세상에 어떤 남자가 성욕이 없어요. 그냥 언니랑은 하고 싶지 않으니까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시누이의 그 말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남편이 정말로 제게 거짓말한 거라면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 저는 퇴근한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정말로 무성욕자 맞아?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다 설명했잖아. 아가씨 말로는 거짓말 같다던데? 그걸 수정이한테 다 얘기했다고? 당신 미쳤어? 그날 처음으로 남편은 제게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런 남편의 반응에 상처받은 저는 충동적으로 이야기했죠. 우리 그냥 이혼하자. 뭐? 이혼하자고? 그래. 나 더는 당신이랑 못 살겠어. 난 너무 불행해. 그 말에 남편이 놀란 눈으로 절 바라봤어요.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도 무성욕자니 뭐니 하는 핑계를 대면서 나한테서 도망치려고 하는 것도 다 알아. 이럴 거면 대체 나랑 왜 결혼한 거야? 여보, 그건... 됐어. 핑계 듣는 것도 이젠 지쳤어. 그만하자. 난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을 뿐인데 당신은 그런 내 꿈을 이뤄줄 생각이 없잖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저는 그 침묵이 너무나도 가슴 아파 눈물을 삼키며 뒤돌아섰는데요. 바로 그 순간 남편이 절 붙잡았어요. 미안해, 여보. 제발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노력할게, 정말이야. 이제 와서?
그래, 이제 와서 이러는 거 정말 미안해. 근데 네가 이혼 얘기를 꺼내니까 날 떠날 수도 있다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 노력할게. 네가 바라는 남편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될까? 남편의 애원에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여전히 남편을 많이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한 번만 더 믿어볼게. 앞으로는 나 절대 피하지 마. 그렇게 저는 남편을 용서했고요. 이후 저희 부부는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결실로 마침내 저는 임신을 하게 됐죠. 임신 소식을 처음 전한 날 남편은 여러모로 생각이 많아 보였어요. 내가 아빠가 된다니 믿어지지가 않네. 하지만 다행히 기분이 나빠 보이진 않았죠. 싫은 건 아니지? 당연하지, 싫을 리가. 오히려 너무 행복해. 고마워, 여보. 우리 아기 둘이서 잘 키우자. 앞으로 정말로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될게. 뱃속 아기의 태동을 느끼며 남편의 그런 다짐을 들으며 너무나 행복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을 꾸린 기분이었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그 뒤에 도사리고 있던 크나큰 재앙을 말이죠. 그 시작은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 이모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면서 시작됐어요. 저희 엄마 또래의 분으로 평소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던 터라 갑자기 그만둔다니 아쉬움이 컸는데요. 그동안 요리며 청소 같은 살림 비법도 많이 알려주시고 제 생일엔 따로 머리핀도 선물해 주셨거든요. 어떻게든 보답을 하고 싶어서 따로 백화점에서 스카프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이모님이 떠나기 전 선물을 내밀었죠. 저기 이모님, 이거 별건 아니고 스카프인데요. 이모님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하나 샀어요. 아이고, 작은 사모님도 참 뭐 이런 걸 다. 고마워요. 잘 쓸게요. 그 작은 사모님 소리 좀 그만하시라니까요. 말씀도 편하게 하시고요. 그럴까 그럼? 어차피 이제 그만두는 마당에. 사실 작은 사모님, 아니 새댁 보면 내가 아는 누가 생각나서 왠지 모르게 정이 많이 갔어. 그게 누군데요? 있어, 그런 사람. 이모님이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 더는 캐묻지 못한 채 작별 인사를 했는데요. 갑자기 이모님이 주변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걸더군요. 저기 새댁, 나 할 얘기가 있는데. 할 얘기요? 이 집에 새댁만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어. 오지랖인 줄은 아는데 꼭 말해주고 싶어서. 이모님의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비밀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실은 작은 사장님 말인데 새댁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만나는 여자가 있었어. 지금도 만나고 있고. 네? 그 말씀은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건가요? 그래, 근데 그 상대가... 이모님이 말끝을 흐리며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건넸어요. 남편이 웬 여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요. 그 상대는 다름 아닌 시누이였어요. 이게 뭐죠? 남편이랑 아가씨가 왜... 아가씨라니, 그년 입양된 년이야. 이 집 사람들하고는 피 한 방울도 안 섞였다고. 또다시 이어진 이모님의 충격 고백에 저는 넋을 놨어요. 아가씨가 입양됐다고요? 그래, 큰 사모님이 작은 사장님 낳고 너는 아이를 못 갖게 됐거든. 근데 사장님이 너무 딸을 원하셔서 결국 입양까지 했던 거야. 근데 대체 왜 둘이... 어쨌든 남매잖아요. 그 싹수 노란 년이 아무것도 모르는 작은 사장님을 몸으로 꼬신 것이 뭐. 자긴 언제라도 파양될 수 있으니까 아예 며느리로 들어앉을 작정이었던 거야. 어릴 때부터 유난히 사이가 각별해서 온우의 정이 깊구나 했는데 그렇게 둘이 붙어먹었을 줄 누가 알았겠어? 아, 큰 사모님이랑 사장님도 다 알고 계셔. 어머님 아버님도 다 알고 계시다고요? 그래, 새댁 오기 전에 작은 사장님이 결혼시켜달라고 난리를 쳤었거든. 근데 그게 말이나 돼? 가문에 먹칠을 하다못해 똥을 뿌리는 짓인데. 뒤늦게 두 분이 그년을 쫓아내려고도 해봤는데 잘 안 됐어. 작은 사장님이 그런 자기 죽여버릴 거라면서 자해하고 난리도 아니었었어. 아주 단단히 홀린 겠지.
문득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스키장에서 만났을 때 남편이 그랬죠. 제가 자기 여동생을 닮았다고. 그뿐인가요? 이루어지지 못할 옛사랑이 있다는 말도 했었어요. 또 제가 두 번째로 고백한 여자라는 것도 그 모든 게 가리키는 진실은 단 하나였어요. 남편이 신우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순간 숨이 턱 막히며 머릿속이 아득해졌어요. 이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아가씨는 결혼했잖아요. 결혼해서 남편도 있고 가정도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억지로 결혼시킨 거지. 강제로 떼어놨다고. 작은 사장님도 새댁이랑 결혼하면서 마음을 좀 잡나 했는데 이후로도 계속 몰래 만난 것 같더라고. 그 사진도 혹시 몰라 내가 목격할 때마다 찍어둔 거야. 새댁만 모르고 있었던 거지. 사실 이 집에서는 다 아는 얘기야. 더는 참을 수 없어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변기를 붙잡고 미친 듯이 구역질했죠. 속에서 끓어오르는 뭔가를 참을 수 없었어요. 마치 악몽을 꾸는 것만 같았죠. 그렇게 엉망이 된 상태로 변기 옆에 주저앉아 있는데 이모님이 조심스럽게 제 등을 쓸어내리며 말했어요. 미안해. 모른 척할까 생각도 해봤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더라고. 사실... 아니다. 이것도 언젠가 새댁이 알게 될 날이 오겠지. 어쨌든 내가 말했다는 건 절대 들키지 않게 했죠. 알았지? 그렇게 이모님은 떠나버렸고요.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어요. 그동안 저를 소 닭 보듯 피하기만 하던 남편. 무성욕자라며 거짓말하던 남편이 생각나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동안 저는 얼마나 우스운 존재였던 걸까요? 당장이라도 남편 얼굴을 보고 따져묻고 싶었는데요. 막상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남편을 보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따져묻는 순간 모든 게 현실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럼 저와 뱃속의 아기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세상 천지에 기댈 곳이라고는 아무데도 없는데.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몇 날 며칠을 울기만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과 시부모님은 제가 입덧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러는 사이에도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요. 뱃속의 아기는 점점 커져만 갔는데요. 맘 같아선 아기와 함께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은 기분이었네요. 그런데 마냥 죽으란 법은 없는 걸까요? 그쯤에 누군가 절 찾아왔어요. 다름 아닌 저희 엄마였죠. 어린 시절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절 버리고 간 엄마요. 그 사이 엄마는 많이 늙어 있었어요. 도망갔으면 잘 살기나 할 것이지 얼굴 곳곳에 고생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더군요. 친척들에게 물어물어 제 소식을 듣고 연락했다 하대요. 희진아, 그동안 잘 지냈어? 이제 와서 뭐야? 엄마도 아빠처럼 돈 필요해? 내가 재벌가에 시집 갔다니까 옳다구나 하고 뜯어먹으려 왔어? 제 날선 말에 엄마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거 아니야, 희진아. 엄마는 그냥 네가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해서. 나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가. 저는 집 앞까지 찾아온 엄마를 무정하게 쫓아내려 했어요. 하지만 그런 저를 엄마가 뜻밖의 말로 붙잡더군요. 엄마 다 알고 왔어. 네 남편이 그 몹쓸 자식이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그게 무슨 말이야? 실은 여기서 일하던 정희숙이 그 여자가 내 친구거든. 전에 같은 청소업체에서 일했었어. 네가 엄마 딸인 걸 알고 희숙이가 널 도와주려 했던 거야. 알고 보니 시댁 가정부 이모는 엄마의 친구였어요. 그제야 이모님이 제게 유독 다정하고 곰살 맞았던 이유를 알겠더군요. 그 인연에 놀란 것도 잠시 엄마가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자 비참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찾아온 거야? 엄마 딸이 엄마처럼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된 걸 축하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희진아. 엄만 그저 네가 자꾸 눈에 밟혀서. 그럼 애초에 날 버리지 말았어야지. 집을 떠나던 그날 나도 데려갔어야지. 엄마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잊었어? 짐덩이라고 했어. 짐덩이. 어떻게 자식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제 안에 묶여있던 수십 년간의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울분과 분노, 그리고 서러움까지. 그때 엄마한테 매달렸던 내가 너무 한심해. 그때만 해도 엄마가 나한테 세상 전부였거든. 그러니까 엄마만 붙잡으면 어떻게든 될 줄 알았어. 하지만 엄만 날 뿌리치고 떠났어. 뒤도 안 보고. 마치 내가 정말 짐덩이라도 되는 것처럼. 전 울음을 삼키며 엄마를 노려봤어요. 제 말에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만 잔뜩 일그러진 얼굴로 절 바라볼 뿐이었죠. 미안해. 미안하다, 희진아. 엄마는 고개를 떨궜어요. 하지만 이내 무릎을 꿇고 제 손을 덥석 잡더군요. 네 말이 맞아. 엄마는 널 버렸어. 아무리 힘들었어도, 아무리 아빠가 무서웠어도 엄마는 절대 그러면 안 됐어. 그래도 너만은 지켰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진작 널 찾아야 했는데 무슨 낯으로 널 보나 싶어 참아오지 못했어. 미안해, 희진아.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도 다 엄마 때문이야. 알아요. 말도 안 되는 탓하기라는 거. 하지만 그때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런 저를 보며 엄마가 흐느끼듯 입을 열었어요. 그래, 다 내 탓이다. 그때 널 버리고 가는 게 아니었는데. 그랬으면 네가 그런 쓰레기 같은 놈한테 시집 가는 걸 말릴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희진아,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이혼하거라. 엄마의 단호한 말에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뭐? 이혼해. 더 늦기 전에. 네가 네 아버지와 살던 그때처럼 다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지 않아. 엄만 이제야 깨달았어. 남자에게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넌 엄마처럼 되지 마. 엄마의 말에 전 말문이 막혔어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며 말했죠. 나한테 아이가 있어. 뱃속에 아기가 있다고. 이 아이를 아빠 없이 키울 순. 나는 이제 돈도 한 푼 못 벌고. 걱정 마. 엄마가 옆에 있잖아. 뱃속에 소중한 아기를 네 가슴에 대못 박은 놈하고 같이 키울 거야? 엄마의 물음에 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또다시 남편과 시누이의 더러운 모습이 눈앞을 스치고 지나갔거든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희진아. 이제 그만 벗어나. 엄마가 도울게. 응? 그 순간 전 무너져 내렸어요. 수십 년 동안 쌓아둔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버렸죠. 저는 엄마의 품에 안겨 마치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엄마, 나 너무 힘들었어. 어떻게 그 사람이 날 두고. 그래. 많이 힘들었지, 우리 딸.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이제라도 네 곁에 있을게. 뱃속에 우리 손녀랑 너 지켜줄게. 엄마의 말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올랐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와 화해했고요. 마침내 결심했어요. 이 불행으로 점철된 결혼 생활을 끝내야겠다고 말이죠. 엄마가 먼저 돌아간 뒤 전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엄마와 화해하고 나니 제 안의 모든 감정이 정리된 기분이었죠. 이제는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어요. 이혼, 그리고 남편과 시누이의 치부를 낱낱이 밝혀 그들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남편과 시누이를 붙잡고 울고불고 따지는 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전 이미 깨달았어요. 말이 아닌 증거로 보여줘야 했죠. 그래서 저는 차분히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먼저 남편에게 미행을 붙였어요. 이모님이 주신 자료를 쓰는 건 자칫 잘못하면 이모님이 드러날 위험이 있었으니까요. 가정부 이모님의 도움을 받아 믿을 만한 탐정사무소를 소개받았죠. 며칠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의뢰한 자료가 모두 준비됐다면서 말이죠. 탐정이 건넨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남편과 시누이가 한적한 카페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있는 사진, 호텔 주차장에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진, 그리고 호텔 객실로 함께 들어가는 사진까지 모든 증거가 준비된 뒤 저는 따로 남편과 시누이의 뒤를 밟았어요. 그리고 두 년놈이 함께 들어간 호텔 객실 문을
두드렸죠. 당장 나오라고! 너네 둘이 안에서 무슨 짓 하는지 다 알고 왔으니까! 제 고함에 이윽고 문이 열리고 남편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아니, 당신이 여긴 어떻게... 지금 그게 중요해? 저는 남편의 뒤에 놀란 채 서 있는 신우이를 보면서 말했어요. 막상 신우이의 얼굴을 확인하니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해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건 차원이 다르더군요. 심장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죠.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남편이 허둥지둥 변명을 했어요. 아니 여보, 오늘 나 수정이랑 기니 부모님 문제로 상의할 게 있어서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한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그만해. 너희들이 어떤 더러운 관계인지 다 알고 왔으니까. 전현 애초에 당신이랑 피 섞인 친동생도 아니잖아. 탐정사무소에서 받은 사진을 남편의 얼굴에 던지며 말했어요. 사진을 확인한 남편과 신우이, 아니 상간녀의 얼굴이 흑빛이 되더군요. 어떻게, 이젠 제대로 얘기할 마음이 들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일순 남편이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곤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하더군요. 나 다 정리하려고 했어. 튼튼이 생긴 뒤로 내가 진짜 지켜야 하는 가족이 누군지 깨달아서 다 정리하고 당신한테 가려고 했다고. 오늘도 수정이한테 이 관계 끝내자는 말 하려고 했던 건데. 진짜야, 날 믿어줘. 그런 인간이 그렇게 부지런하게 전현이랑 붙어먹었니? 아니야, 내가 헤어지자고 할 때마다 수정이가 울고불고 난리쳐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진짜야.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이랑 우리 튼튼이 뿐이라고. 그러자 침대에 있던 상간녀가 기가 차다는 듯이 몸을 일으켰어요. 오빠, 도대체 무슨 짓이야? 저 여자 앞에서 왜 비는 건데? 오빠가 사랑하는 건 나잖아. 어디서 굴러먹다 온 저런 거짓년을. 상간녀가 순식간에 다가와 제 앞에 섰어요. 야, 오빠가 널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것 같아? 애초에 넌 내 대용품이었어. 상간녀가 절 때리려는 듯 손을 치켜 올렸어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지만 맞진 않았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나 제 앞을 가로막으며 상간녀를 밀어버렸거든요. 상간녀는 그대로 볼품없이 뒤로 나가 떨어졌고요. 충격에 빠져 입을 크게 벌렸죠.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인연 지키려고 날 지금 밀친 거야? 그래, 내가 말했잖아. 나 이제 너 더는 사랑 안 한다고. 내가 사랑하는 건 내 와이프뿐이야. 정신 차려. 이 여자한테 미안해서 그래? 그런 거 아니야. 나 진짜 우리 와이프 사랑해. 그 말에 상간녀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어요. 엉엉 우는 상간녀를 버려두고 남편이 절 데리고 나오더군요. 저는 일부러 가만히 있었어요. 그게 상간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밖으로 빠져나오자마자 저는 남편의 뺨을 후려쳤어요. 이제 와서 우리가 다시 부부 사이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다신 나랑 튼튼이 앞에 나타나지 마. 제 단호한 말에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여보, 왜 그래?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방금 봤잖아. 나 수정이도 깨끗하게 정리했고 당신이 원한다면 다신 쟤 안 만날 자신 있어. 진짜야. 당신이 전현을 만나든 안 만나든 그딴 거 나랑은 상관없어. 난 당신을 무너뜨리기만 하면 되니까. 뭐? 무너뜨린다니. 두고 봐. 이제 시작이니까.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남편과 이혼을 준비해 나갔어요. 남편이 절대 이혼 못하겠다고 버틴 건 당연하고요. 시부모님 역시 이혼은 해도 좋으니까 아이만큼은 내놓고 가라 하시더군요. 참 너무하지 않나요? 그런 일가를 상대로 제가 선택한 건 다름 아닌 언론 플레이였어요.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인 만큼 잃을 것도 많았으니까요. 저는 언론에 남편이 제게 한 짓은 물론이고요. 사전에 조사해둔 남편과 시아버지의 탈세와 회사 내부 비리에 대해서도 전부 고발했죠. 그 결과 이혼 소송은 당연히 제 승리로 끝났고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나란히 경제사범으로 감옥에 들어가면서 회사도 큰 위기에 빠졌어요.
결국 나라 경제가 흔들릴 때 완전히 망해버렸고요. 시누이는 결국 호적에서 파였어요. 그동안엔 내쫓으면 남편과 얼씨구나 하고 붙어먹을까봐 시부모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셨던 건데 남편이 완전히 시누이를 버리고 제게 매달리는 이상 더는 시누이를 안고 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시누이는 어차피 결혼도 했겠다. 이제와 파양당하는 게 무서울 줄 아냐면서 큰 소리 뻥뻥 쳤는데요. 결국 심해부에게도 이혼당했어요. 제가 심해부에게 시누이와 남편의 관계를 다 얘기했거든요. 제 가정은 이미 파탄난 지 오래인데 시누이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걸 두고 볼 순 없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심해부에게서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끼기도 했고요. 어쨌든 시누이는 외도로 재산 분할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서요. 생계를 위해 이런저런 막리를 하다 결국 술집에서 일한다 하더군요. 동거 중인 남자가 있는데 듣기론 맞고 산다 하대요. 여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뭐 따지고 보면 다 자업자득 아니겠어요? 반면 저는 잘 살고 있어요. 이혼 후 화장품 방판으로 먹고 살다 지금은 제 이름을 내건 뷰티 브랜드 회사를 운영 중인데요. 아직 그리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입소문이 많이 나서 매출도 꾸준히 오르고 있고요. 언론에 몇 번 성공한 여성 CEO로 소개도 되었네요. 아들은 혼자 낳아서 잘 키우고 있는데요. 다행히 엄마가 근처에 살면서 틈틈이 절 도와주고 계세요. 한때는 그 누구보다 미워했던 엄마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 감정도 풍화된 지 오래고요. 이젠 엄마에 대한 고마움과 애정이 더 크네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